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2주차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10시 시간이 되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또 늦게 오시는 분들대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도 한번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오시면 아마 출석부가 요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각자 본인 출석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 책이 이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책을 4권을 썼어요, 그동안. 4권을 썼는데 출판은 요 2권만 했습니다. 예, 2권만 했고요. 요거는 이제 2019년 1월 달에 출간을 한 책인데, 그때 한참 스카이캐슬이라고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 시류에 편승해서 제목을 강남코디의 중고등학생 공부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출판사에서 지은 제목이고, 제가 이 책을 쓸 때 독자층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초등 엄마들이었어요. 왜냐면 공부의 기본에 대해서 썼던 거거든요. 근데 출판사는 어쨌든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당시만 해도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굳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강남 코디였기 때문에 아름아름으로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만나고 뭐 컨설팅하고 이렇게 했지, 굳이 우리 이렇게 잘해요, 저한테 애들 맡기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를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낸다고 했을 때 저희 학생들,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본인만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셨던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을 내면서 굉장히 이제 제가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도 3년간 숨죽이고 살다가, 예, 최근에 요 책을 이제 지난주에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DS24나 뭐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다 있을 거고요. 아마 교보에도 저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 책은 보시다시피 평생 공부의 기초라고 해서 초등 공부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은 제가 그동안 한 200여 회 강의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끝날 때마다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질문 있으신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2회차니까 질문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특강으로 끝나는 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들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왜냐면 어디를 가도 이제 뭐 강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론적인 얘기들이 많으세요. 예, 그런데 뭐 자기주도 학습을 누가 주창을 했다는 등, 아니면 뭐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라는 등, 솔직히 부모님들은 그거 궁금하지 않잖아요. 예, 그건 교육학과 학생들이나 궁금한 거지, 부모님들은 그런 거 궁금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도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 300가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뭐 좀 두루뭉술한 질문들 있죠. 뭐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예. 질문이 두루뭉술하면 답도 두루뭉술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다른 부모님들이 아시면 좋겠다, 함께 아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만 좀 추려서 질문에 대한 답 솔루션으로 이렇게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얘기도, 물론 이제 우리 이 수업 시간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제목을 보시면 여기 이제 첫 장 1장 1절에 1장 첫 번째 줄이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이 얘기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죠. 예, 그래서 뭐 강남 애들은 왜 공부를 잘할까? 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환상일까요? 이런 게 이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습적인 질문, 그다음에 심리와 생활에 대한 질문, 진로에 대한 질문, 이렇게 이 세 파트를 여기 2장, 3장, 4장에 나눴고요. 5장에서는 이 책을 읽다 보시면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100명의 학생에게는 100가지 공부법이 필요하다라는, 제가 이 책에서부터 주장하던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뭐 서울대 입시법 뭐 이렇게 해야 뭐 의대 간다, 이런 남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어떤 공부법이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부모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도 들으시고 다른 곳에서 뭐 유튜브나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 강의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사례들을 제가 직접 가르쳤던 아이들
4명의 사례들, 여기에는 이제 5명의 사례들이 들어있고, 여기 4명의 사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이론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봐주시고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책팔이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저희 출판사는 좀 이상하게 계약을 해요. 보통 작가들이 인쇄 계약을 하면 팔리는 것만큼 줍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팔리는 것만큼 주는데, 저희 출판사는 이상하게 출판 인쇄하면 다 줘요. 인쇄만 하면 무조건 팔리든 안 팔리든 무조건 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인쇄를 아직 제 통장에 입금은 안 됐지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 더 사주시나 덜 사주시나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보시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도서관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도서관 보고 책을 사놓으라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빌려다가 보시면 되겠죠. 오늘 이야기 드릴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교육 과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 교육 과정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거를 부모가 왜 알아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좀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이라는 게 이제 공교육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교육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교육을 조금 싫어한다라기보다는 공교육을 사실 좀 못 믿는 경우들이 있죠. 예, 요새 그러다 보니까 요새 학교들의 교권 추락이니 뭐 이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공교육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사교육도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딱 한 가지 이유만 갖고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은, 입시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진학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는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만 인정이 돼요. 학원에서 100점 받는 거는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입시에서. 오로지 학교에서 나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학원 갔다 와서 나는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 머리 터질 것 같아. 나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돼. 이래서 이제 게임기를 붙잡고 하다가 뭐 밤늦게까지 게임하다가 모자르는 잠은 학교 가서 보충하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하면 되지 뭐. 자,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면은요, 학원에서 아무리 100점 받아와도 학교 성적이 안 나오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공교육이에요. 좋든 싫든 어쩔 수가 없어요. 공교육을 가장 중심에 두셔야 되고, 사교육은 아이가 공교육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만 쓰시면 돼요. 공교육을 못 쫓아가는데, 옆집 애들은 막 학원들 다니고 여러 학원들 다녀서 저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공교육도 못 하는데 사교육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공교육을 못 따라가면 사교육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공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학원이나 이런 데를 보내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학원을 보냈는데도 애가 학교 공부가 집중이 안 되고 뭐 공부 잘 못한다. 이 사교육 끊어야 됩니다. 돈만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거는요, 공교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개정입니다. 전면 바뀐 게 아니고요. 2015년도에 나왔던 교육과정에서 일부가 바뀐 거예요. 보통 이제 교육과정이 한 6년, 7년 주기로 바뀌거든요. 보통 자동차들이 한 7년 정도 되면은 새 걸로 완전히 전면 교체가 되는데, 교육과정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학교에서 그걸 왜 배우는지, 이거를 배우면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미래 사회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담은 게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 궁금해서 찾아보잖아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 전문가들이 쓰신 거기 때문에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찾아서 프린터를 해봤거든요. 한 과목당 한 300에서 400페이지가 나와요. A4지로. 그러면 국영수, 사과, 주요 하다는 5과목만 해도 한 2000페이지 되는데, 일단 양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교육이라는 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험이 결국 이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평가라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학습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이라는 거는 결국 이 방향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평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시험 때 되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없지만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중학생 애들, 뭐 고등학교 애들 보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하고 시험에 나오는 걸로 굉장히 구별을 해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예 X표를 치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 보죠. 그렇게 보는데 웃기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느냐? 아니요. 성적이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막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하죠. 선생님이 말도 안 한 거에서 냈어. 아니면 뭐 저 교과서 구석에 있는 거 이상한 거 냈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애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애니까 잘못 보는 거죠. 왜냐? 시험은 오늘 이게 넘어가네? 교육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잘,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게 나왔든, 뭐, 어떤 게 나왔더라도 반드시 이 교육과정의 방향과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너무, 방대하고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셔야 될 부분만 오늘 간단하게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아,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런 방향성에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작할게요. 그래서 초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초등하고 중고등이 달라요. 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등에 대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면 중고등학교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 요 앞에 불을 하나 꺼야지. 예, 높은 사람하고 사진 찍고 이러면 홍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진 찍었습니다. 예. 이분이 교육부 장관 되시기 전에 작년인가요? 그 지방선거 할 때 서울시 교육감 경선 예비 후보로 나왔었어요. 예, 그때 저하고 김정수님 아마 추석 지나서 제가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모시고 이제 학부모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착각이라는 부분을 한번 뭐 오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네,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부를 잘하는 게 성공의 유일한 방법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야,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살지.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먹고 살지. 그래서 그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맞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성공의 방법이긴 한데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학교 가고 공부해야 될까요? 국가에서 시켜서 의무교육이니까? 그럼 국가는 왜 돈 들여가지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킬까요? 우리 애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아니면 공부 왜 하겠어요? 이 힘든 공부를.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공부 말고도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요즘 즐겨보는 그 스포츠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육상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예. 뭐 달리기의 속도는 남자들을 따라올 수가 없는데
그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 일단 거기도 보시면 뭐 김민지 선수나 뭐 진천군청에 소속돼 있는 예, 그런 분들은 보면 요새 뭐 골대녀라고 하는 방송에도 나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선수들은 자기의 특기가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 달리기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빠지신 선수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그림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피아노를 잘 친다? 그쪽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런데 공부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예,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특기가 없어요. 육상을 한다든지 뭐 미술에 아주 큰 재능을 보인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느냐? 결국은 공부가, 학교에서 하는 이 공부가 모든 직업적인 요소에 바탕을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바탕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성공의 방법이긴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이한테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요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엉덩이로 공부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 앉아서 이제 꾸준히 공부하면은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공부에 대해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요. 이 공부라는 분야가 시간 대비, 투자한 시간 대비 성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앉아서 공부한다고 해서 1시간의 성과가 뚝딱 나오진 않습니다. 이 공장의 기계처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공부하라고 방에 들여다 놓고 한번 몰래카메라 달아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애들이요, 공부를 시작을 못해요. 뭐 지우개똥 치우고, 필통 정리하고, 책꽂이 정리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한 30분,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려요. 공부가 시작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막상 이제 공부의 시작이 되죠. 공부를 하죠. 그러면 그 공부를 하는 수준이 굉장히 얕아요. 정말 표피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세대 때 과거에 이제 봤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인 거죠. 어제도 제가 저희 동문들 만나서 무슨 행사에 제가 사회를 보게 돼서 갔었는데, 강사님 이제 설교가 아니라 뭐지? 예, 강의 다 듣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떤 동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김종서 장군이 문과 출신이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서 김종서가 그렇게 좀 태종 때 이게 좀 뒷방 늙은이로 돼 있던 것도 몰랐다. 저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때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됐어요. 김종서가 여진족을 정벌 했다. 그 사실관계만 알면 됐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즘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안 나옵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도록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표피적으로 지식만 아는 거 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지만 시간만 무조건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성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를 지도하실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너 오늘 몇 시간 공부했어? 너 문제 몇 개 풀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서도 마찬가지죠. 너 몇 권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 얼마나 이해했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가 공부를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이거를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몇 페이지를 풀고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같은 경우 30개씩 푼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일반적인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힘든 거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든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것만 풀려고 그래요. 애들 센 수학 있죠. 센 수학 같은 거 보면 앞에 A 유형 나오고 B 기본 나오고 C 심화 나오잖아요. 그러면 A는 잘 풀어요. 왜냐면 유형이 앞에 딱 박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 보면 금방 풉니다. B 공부 좀 했다 하는 애들은 B까지는 풀어요. 기본 문제니까. C 들어가면 그냥 넘어갑니다. 야, 너 이거 왜 안 풀어?
아, 엄마, 우리 학교는 이만큼 어렵게 안 나와.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자,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거는 자기가 이 원리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수능이라든지 이런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나오는데 수능은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센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자, 요거는 방정식 얘기야. 방정식 개념은 뭐야? 하면서 문제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방정식이구나. 그럼 풀면 돼요. 수능에서는 이게 방정식으로 풀라는 건지 함수로 풀라는 건지 힌트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개념을 익히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내신은 잘 나오는데 수능은 망한다.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공부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만 하면 된다. 자, 너 대학만 들어가. 너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딴 거 게임이든 뭐 여자친구든 다 하지 말고 오직 공부만 해. 그럼 너 대학만 들어가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아, 너 만나려고 하는 여자들은 줄 섰어. 제가 듣던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예.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좋은 대학이 아니라서 그런지 별로 줄 서지 않더라고요. 저희 과가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한 학년에 340명이었어요. 엄청 많죠. 예. 그중에 여학생이 4명 있었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여학생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 좀 우픈 일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려고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예, 제 강의를 듣고 계신데 이제 공부는 평생 해야 됩니다.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업종을 바꿀 수도 있고요. 업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사팀 업무 같은 그런 어떤 이과 계열, 뭐 공장의 뭐 그런 것들이라면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니까 배워야 되지만 문과적인 업무, 뭐 인사나 노무나 총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뭐 식스 시그마라는 것도 있고 뭐 인사평가 하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KBS PD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진품명품 PD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예, 그거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 갈 때 얘기해라. 내가 가방 모찌 해줄게. 아마 그런 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몇 명이 다닐 것 같아요?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혼자 나간답니다. 혼자 나간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 그 PD가 뭐 주워 먹고 하는 거 찍어주는 거는 누가 찍는데? 그랬더니 그 현지에 가이드들이 있대요. 그 가이드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고 한답니다. 근데 오롯이 자기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가지고 그 더빙할 때 성우 목소리 나오는 거 빼고는 모든 게 다 PD 혼자 손에서 다 끝난대요. 근데 뭐 그거야 그렇다 치지만 제가 놀랬던 거는 옛날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PD가 돼서 해외에 나가서 그런 걸 찍는다 그러면 카메라를 뭘 들고 가시겠어요? 뭐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 뭐 당연히 들고 가야 될 거고. 근데 저걸로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용 카메라 들고 가야 되겠죠. 그죠? 방송용 카메라도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친구한테 들은 게 카메라만 7대를 들고 나간답니다. 그 중에는 드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나오는 이 친구도 이제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 친구니까 연배가 거의 뭐 이제 물러나야 될 연배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을 찍으려면 드론이라는 신기술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게 된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뭐 세무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케팅하는 거 뭐 이런 거 쭉 다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평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너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제 엄마 말 들어 공부해. 자, 그렇게 하던 애들이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 자, 이제 꽃길이다 놀자 되나요? 안 되죠. 대학 들어가면 할 게 더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시간표 딱 짜져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시간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 있죠. 내가 봐야 될 교재 딱 정해져 있죠. 모든 게 시스템으로 범위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굳이 내가 선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어떤 스펙을 쌓을 거냐,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거기를 다닐 거냐, 예? 아니면 내가 스펙을 뭐 연수를 해외로 갈 것 같으면 뭐 미국으로 갈 거냐, 스페인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을 딸 거냐, 어떤 학원을 선택해서 그거를 공부할 거냐,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엄마 말만 듣고 그래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하면 돼, 대학교만 들어가면 난 이제 이때까지 못 놀았던 모든 보상을 다 받고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함께 재밌게 놀 거야. 이게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무너집니다. 엄마 말만 철석같이 믿고 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파라다이스가 아니더라. 새로운 디스토피아가 열리더라. 애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평생 공부의 기초라고 해놨는데 그 기초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닦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초라는 게 내가 뭐 공부를 수학을 뭐를 하고 영어를 뭐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중학교 때부터 하면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때는 배우는 내용도 양도 얼마 안 돼요. 물론 이제 애가 볼 때는 많겠지만 엄마 수준에서 볼 때는 양도 얼마 안 되고 난이도도 굉장히 낮죠. 1 더하기 1은 뭐 이런 거니까.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면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영어 하나 더 뭐 외우고 이러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가 공부가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힘든 거, 공부는 질리는 거. 자, 이런 인식이 딱 들어가 버리면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자꾸 밀어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요, 딴 거 없어요. 공부는 할 만한 거. 자, 이 생각만 갖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혹시 영화 보셨나요? 예,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는데요. 주인공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한눈에 반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요. 자, 거기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하루하루가 죽음의 공포에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여기는 게임장이야. 우리가 점수를 따면 저 탱크를 탈 수 있는 거야. 탱크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다, 그죠? 발음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탱크를 타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야, 여기가. 그렇게 아이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뭐 먹는 것도 부족하고 옷도 형편없고 뭐 이렇지만 이게 전부 다 게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용소 생활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즐겁습니다. 자, 아빠가 죽으러 이제 그 가스실로 끌려갈 때까지도 아빠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를 보면서 아빠가 게임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수용소 생활을 버텨냅니다. 초등학교 시절이 그런 거죠. 아이야, 누구야? 너 지금 뭐 영어 하나 더 공부하고 수학도 하나 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너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자, 요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초등학교 공부의 끝이에요. 이것만 하면은요, 중학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뭐 옆에서 수학을 가르쳐 준다든지 영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못하거든요. 어려워서 못합니다. 중학교만 올라가도. 그럴 때 아이가 공부? 내가 하면 할 만한 거지 뭐 하고 쉽게 공부에 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사실 그게 답니다. 이 비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결국 아이에게 맞도록 어떻게 찾아갈 거냐 하는 것들이 어머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르면 외워라. 과거에는 모르면 외웠어요. 모르면 외웠고 그게 굉장히 유용한 또 공부의 기술이었습니다. 암기. 암기를 하면 자,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 배웠을 거예요. 제레미 벤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리주의. 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근데 우리 때는요, 그것만 딱 그냥 단어만 외우면 돼요.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사조들이 있죠. 그죠? 철학 중에 공리주의는 제레미 벤담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요것만 딱 외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면, 심화로 들어가면 제레미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밀스튜어트는 그 질적 공리주의. 자, 요것만 외우면 돼요. 근데 이게 공리주의가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 몰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합니다. 그래도 시험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런 어떤 철학적인 풍조가 왜 생겼는지. 왜냐면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아젠다들이, 패러다임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 생겼던 그런 어떤 철학사조들이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우기만 해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암기력이라는 게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영어 단어라든지 뭐 국어 문법이라든지 외울 거는 외워야죠. 근데 이제 무작정 외워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좋은 성적이 안 나오고요. 개념을 이해하는 공부가 되어야 돼요.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화면이 좀 깨지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러지? 이거 한번 해볼까? 마찬가지네. 예, 그냥 보겠습니다. 학부모의 유형을 제가 한번 어디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봤더니 책이 엄마도 학부모는 처음이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최재정이라는 분이 2016년에 쓴 책이 있어서 거기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거 그냥 쉽게 좀 머리 좀 식히고 가는 시간이니까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개의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아이는 엄마 뜻에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대요. 어른 얘기하는데 애들이 어디 끼어들어? 이런 생각이 있죠. 아이들이랑 틈만 나면 놀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시간 많이 주면 안 돼. 자, 이런 유형을 우리는 독재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느 집안이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위아래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돼. 모름지기 부모는 아이들에게 늘 모범을 보이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돼. 가정에서 한번 세운 규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 어길 시에는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장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아이 교육에 있어서도 마치 회사처럼 적게 투자하고 최대한 많은 결과를 내면 성공적이다. 학원 최대한 적게 보내고 성적은 잘 받고 좋겠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와 성과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경영자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내 아이가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시켜보고 면밀히 관찰한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재능이 보이면 최선을 다해 그 자질이 발휘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코치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재능이 보이면 최선을 다해서 그 자질이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런 좀 성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면 마치 무슨 피아니스트라도 만들 것처럼 피아노를 뭐 체르니부터 시작합니까? 저는 피아노를 안 쳐봐서 모르는데 뭐 몇 번까지 해서 뭐 치고 연습시키고 계속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애들이 피아노에 질려버리게 만들죠. 미술을 시키면은요, 뭐 구도부터 시작해서 색감부터 시작해서 정말 피카소와 같은 화가를 만드는 것처럼 교육을 시켜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어릴 때 피아노를 치거나 뭐 그림을 배웠던 애들은 사실 피아니스트나 화가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음악을 감상하고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좀 진짜 그쪽 길로 나가야 될 애들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거의 드물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에는.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그런 재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아노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예, 그런 판단이 들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의 경우라면, 그냥 좀 음악 감상하고, 미술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시면 좋겠어요. 또 보겠습니다. 내 아이는 매사 내가 챙겨줘야 일상적인 생활이 겨우 가능하다. 아이들은 시간관념이 이거 글자 틀렸네. 없어서 자꾸 잊어버린다. 아이들은 천하태평이어서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 계시죠? 자, 이분들은 잔소리형이라고 한답니다. 내 아이는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학교 생활 해나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 아이의 진로나 이성관계 등은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야지 부모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이의 진로와 이성교제에 대해서 애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놔뒀더니 아직도 모태솔로입니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사고만 안 나면 아이는 잘 크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자유방임형이라고 하고요. 나는 아이와의 시간을 최대한 재밌는 순간들로 채우고 싶다. 아이를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개그맨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이와 관련된 모든 기념일에는 최대한 화려하고 멋진 이벤트를 꾸며줘야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연예인형.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눈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네. 나는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리해 피력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 이런 아이 있던가요? 인생은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삶의 깊은 지혜를 깨달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아, 이게 소크라테스형이랍니다. 예. 소크라테스, 저도 이거 치면서, 갑자기 나훈아 그 노래 있잖아요. 테스형.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주변 어느 집 아이들을 돌아봐도 내 아이만큼 예쁘고 똑똑하고 멋진 아이는 없는 것 같다. 가끔 이런 거 느끼실 때 있죠? 가끔. 예. 내 아이는 내가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꼭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아이를 키우느라 내가 고생을 하지만 아이가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면 꼭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예,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찍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백일몽형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돌보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오. 아이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더라도 최대한 사주려고 한다. 아이의 교육들을 위해서 집이라도 팔 생각이 있다. 자, 이런 분들이 하인형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10가지 유형을 나눴는데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자, 본인이 무슨 유형인지 한번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 기억하시죠? 네, 넘어갈게요. 독재자형은요, 모든 게 장점은 없고 단점은 있을 것 같은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독재자형은 계신가요? 독재자형? 계시면 제가 불러드리고, 안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려고. 본인 것만 잠깐 보세요. 보셨죠? 예, 못 보셨으면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코치형과 잔소리형. 코치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은 더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러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예. 그 다음 볼까요? 자유방임형 연예인 소크라테스. 자, 본인의 유형이 있으면 사진 찍어 가십시오. 이거 뭐 괜찮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백일몽형 하인형. 네, 이런 분들은 아마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학부모의 유형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엄마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엄마랑 소통이 잘 안 되죠. 예,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는 뭐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거 안 배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엄마하고 자꾸 이제 대척점에 서는 애들도 있을 텐데 왜 이 엄마의 유형이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아무리 엄마한테 나 엄마 싫어. 엄마랑 말 안 해. 몰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귀는 본능적으로 엄마한테 열려 있어요. 왜냐면 자기 생존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엄마라는 거를 아이들이 잘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마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엄마가 하는 말은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계속 들어오니까, 소리가 들어오니까 그 유형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아이에게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걔들 크면 똑같이 살아요. 엄마처럼 살고 아빠처럼 삽니다.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립니다. 애들 귀에는. 그래서 학부모 유형과 아이의 성장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도덕성 목표의식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총점이 보시면 제일 하점이 뭐냐면 하인형입니다. 종합 점수를 매겨봤을 때는 하인형이 제일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애 보고 바꾸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바뀌어야 되겠죠. 어디로 바뀌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 소크라테스형입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형으로 하려면은 엄마가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일단 본인이 아이를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도 필요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격이 급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뭐 기다려주려다가 내가 막 속이 터져 죽습니다. 소크라테스 형은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뭐냐? 의외로 연예인형이 좋대요. 자, 근데 연예인형으로 애 앞에서 막 같이 놀아주고 하려면 끼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연예인형이 안 된다. 그럼 코치형이나 경영자형도 괜찮은 거죠. 근데 안 되는 게 이 빨간색으로 해는 독재자, 그 다음에 잔소리, 백일몽, 하인, 요런 유형들은 만약에 본인에게서 그런 어떤 좀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좀 피해 가시는 게, 좀 바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 어떤 말들을 많이 하나요, 집에서 애들이? 제가 가르치던 어떤 애 중에 하나는, 너 엄마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제가 이제 기대했던 답은, 엄마 나 뭐 학원 안 갈래. 나 이런 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는 아주 독특했어요. 밥 줘.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가 참 저한테는 추억이 많은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역사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묻는 거예요. 선생님, 집현전이 무슨 음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멍했어요. 뭘 묻는 거지? 설마 집현전을 몰라서 그럴까? 근데 얘가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집현전은 무슨 뭐 부침개로 생각한 거예요. 뭐 육전, 타전, 집현전.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누구야 이거 누구야 하면서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도 걔는 잘 풀렸습니다. 왜냐면 또 진로 결정할 때 저희가 또 좀 잘 만들어줘서 지금 ROTC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직업까지 다 연결되도록 있는데요.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런 말 아닐까요? 이거 왜 배워야 돼?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희한하게 애들이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은 안 해요. 엄마 나 놀이동산 왜 가야 돼? 나 용돈 왜 받아야 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꼭 이런 얘기 할 때 보면 스마트폰 가지고 놀다가 아니면 뒹굴거리다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왜 배워야 해?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네가 이거를 배워야 나중에 인간다운 삶을 살고 뭐 어쩌고 이렇게 답하는 거는 동문서답인 거예요. 사실 애들은 이걸 물을 때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피곤해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엄마가 애를 그냥 네가 공부하기 힘들구나 한번 안아주시고 좀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쉬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 뭐 돈가스라도 하나 튀겨준다든지 해서 애를 좀 기분을 좀 업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이때 여기다가 네가 뭐 인격을 기르고 뭐 정신적 수양을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동문서답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단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 지식들을 통해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초중고등학교는 어른이 되기 위한 훈련소다. 훈련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훈련소를 들어가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되고 있고 병력도 모자르고 한데도 훈련을 시켜서 전장에 들여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총도 못 쏘고 방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어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거에서 그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배우는 거는 굉장히 어떤, 보면, 예를 들면 수단 같은 거죠. 배운다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길러내야 되는 어떤 그 능력치들은 뭐 인내심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네트워킹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그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는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여러분들이 아이들 공부 가르치시다가 조금, 좀 헷갈린다. 이때 어떡하지? 싶으시면 다이어트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다이어트하고 공부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목표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기초 대사량을 늘려야 되죠. 그죠? 근데 기초 대사량을 늘리려면 근육량을 늘려야 됩니다. 근육량을 늘리려면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저처럼 굶기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제가 그 필명을 인터넷에서 제 글이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파파 펭귄이라는 제가 필명을 쓰고 있거든요. 옆에서 차마 제가 몸을 옆으로 못 돌리겠는데, 옆으로 돌리면 거의 펭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이어트 하지. 이거 단식만 한다든지 해서 성공 못 하죠. 공부도 똑같아요. 지금 공부는 문제 해결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문제 해결력이 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 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융합적 사고를 하려면은 논리가 받침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논리는 어디서 배우느냐? 교과 지식에서 배우죠. 교과 지식이 전부 다 논리입니다. 교과 지식이 논리라고 하면, 그래, 수학이나 과학이 논리라는 거는 이해가 돼. 근데 국어가 왜? 영어가 왜? 사회는 암기 과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어나 영어는 언어 논리예요. 그래서 언어 논리는 수논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게 국어예요. 쉽게 예를 들면 수학은 1 더하기는 1이죠. 2죠.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국어는 안 그래요. 애들 보면서 참 잘한다. 한 번씩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 애가 엄마가 참 잘한다. 나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는 틀린 거죠. 참 잘한다. 이거는 뉘앙스에 따라서, 와, 너 참 잘한다. 이거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 이 발음만 좀 다르게 하면, 참 잘한다. 이러면 완전히 반대의 말이 돼버리죠. 이게 언어 논리입니다. 단어법이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어려워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냥 사회가 아니라 사회 탐구라 그래요. 우리가 사탐이라 그러죠. 과학도 과학 탐구입니다. 과탐. 사회나 과학이나 똑같이 탐구 과목이에요. 탐구는 연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연구를 해서 그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요약돼서 나오는 게 표, 그 다음에 그래프, 지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논리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이 논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지식이 바탕이 안 되면은 논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죠. 논리적 사고가 안 되니까 당연히 융합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를 왜 여기다가 뒀느냐면은 지필고사는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 때는 아마 지필고사가 성적이 100%였을 거예요, 평가. 말고 딴 것도 한 거 있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 때는 그랬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것만 가지고 내신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수행평가, 서평, 그 다음에 보고서, 탐구서 이런 것들이 한 50%에서 많게는 80%까지 가는 학교들도 드물게 있어요. 점점 이런 수행평가 같은 과목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수행평가는 뭐를 보느냐? 이거를 봅니다. 문제 해결력, 창의성,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지필고사 100점 받아봐야 전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별로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전체 성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문제 해결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다이어트를 못 합니까? 아니죠. 저도 방법 다 알아요. 간헐적 단식 16시간 굶고, 그죠? 가끔 가다가 24시간 단식도 필요하고, 3일 단식을 하면은 위장이 다시 세팅되고, 다 알아요. 못 하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끌고 갈 수 있는 끈기나 인내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애들 공부도 여러분들 몰라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공부의 기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왜 활용을 못 합니까? 우리 인내심과 끈기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유추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아까 공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 공적 절차인데요.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가고 교육부가 이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5년 교육과정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5년 교육과정이 앞으로 2년 동안 더 갑니다. 지금 2022년 작년 12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교육부에서.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발표가 됐지만 교육부 고시로 확정돼서 나온 게 작년 12월 20 며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거기에 따라서 교과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교과서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트레이닝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앞으로 이제 이 2015년 교육과정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3년에 걸쳐서 적용이 됩니다. 2015년, 15년인가 16년인가부터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해서 3년에 걸쳐서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장 한 몇 년 동안은 2015년 교육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2015년 교육과정이랑 2022년 교육과정이 많이 다르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2015년 거의 자료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지금 교육의 방향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거? 공부요? 열심히는 하죠. 1교시 수학, 2교시 영어. 학업 성취도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우리 청소년들. 수학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야? 솔직히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 어딨어요. 그냥 시험 치려고 하는 거지. 정말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느끼는 배움의 즐거움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창조 기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적 창조력, 그리고 다른 인성을 가진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수업 방법을 교육부가 혁신적으로 개정합니다. 학생의 능동적 참여 활동을 강화하여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일 것입니다. 먼저 인문학적 소양 교육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지식 주입식 교육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교실 문화를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수업으로 변화합니다. 토론하면서 제 생각도 정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또한 타인과 협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기르기 위하여 국어교육 과정에 연극, 독서 토론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도입합니다. 좀 더 활발하게 되고 자신감이 있으면서 좀 재밌으니까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을 하자는 이거지잖아요. 단순 암기, 문법 위주의 영어 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흥미롭게 구성합니다.
Korean and live with her family. 친구들과 서로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어서 가장 좋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 혼자서 강의하시는 것보다 더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포기를 잘 하던 친구들도 지금은 잘 참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자료를 본인이 찾고 쌓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수양성의 개념이 깊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과학기술 및 사회기초교육을 강화하여 자연현상과 사회문제에 대한 탐구교육, 경험교육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막 문제 해결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조언자이 되고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알고리즘의 원리와 체험 중심의 실생활 안전교육까지 친구가 다치면 바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의 보탬이 되는 교육, 삶의 길잡이가 되는 교육, 바로 이번 2015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입니다. 그냥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라는 걸.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별로 우수한 아이들이 평가받았었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렇게 시적인 능력만 갖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다양한 상황 속에 있어서 다양한 능력들을 개발해주는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거죠. 수업 방식이 바뀌면 아이들이 바뀝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누구나 흥미를 느끼고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복한 교육,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길을 펼칠 수 있도록 2015년 교육부가 그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뭐 그 길을 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2015년 교육과정 이제 쭉 한번 보셨는데, 이게 지금 2022년 교육과정하고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방향이 거의 비슷하고, 다만 2022년도에 조금 더 추가가 된 부분은 AI가 요새 등장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적인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고, 그래서 진로교육이, 그러니까 정보교육이 되게 좀 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화가 됐다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교육과정의 목표가 이렇게 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고, 융합은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능력으로서 통합과 유사한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이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될까요? 이 학생이 창의성을 묻겠죠. 너 얼마나 창의적인지 그거를 묻게 됩니다. 근데 정시는 우리가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대학교 입시까지 한참 멀었을 텐데도 자꾸 정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시가 우리나라 입시의 끝판왕이죠. 예, 그래서 모든 게 정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시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정시는 이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정시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 문제에 답이 2개다. 그러면은 그 평가 원정 엎어서야 됩니다. 오로지 한 가지의 답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창의성이 한 가지라는 획일적인 부분하고는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정시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줄어들고 있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다시 정시가 부활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정시를 지금처럼 갖고 갈 수는 없다. 예. 수능을 지금, 왜냐면 지금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교 학점제하고도 이게 좀 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라는 게 교육부의 목표고, 세금을 들여서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또 핵심 역량은 보면, 정보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거 보세요.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대요. 알고만 있는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이게 수행평가가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 이거 알아? 알아? 몰라? 이게 지필고사죠. 근데 수행평가는 뭐냐? 이거 너 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 네 생각은 뭐야? 이거를 묻는 게 수행평가거든요. 다 이 방향에서 수행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보시면은 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찾으면은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고교학점제도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 꼭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저도 거기서 다 발췌한 건데요. 교육부에서 나오는데 보시면 비전이 포용성, 창의성, 주도적 사람, 포용성과 창의성과 주도성을 이번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들은 이런 식으로 이거를 평가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포용성과 창의성과 주도성. 그래서 엄마가 가라는 대로 학원 다니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나오죠. 물론 엄마가 이제 창의적이고 포용적이고 주도성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우리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선 포용성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포용성이라는 거는요, 코로나로 촉발된 세계적인 문제, 코로나가 세계적인 문제였잖아요. 기후 환경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생태계, 다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가치 등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포용성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포용성이 뭔지는 아시죠? 예. 이거는 포옹이고, 이 포용이죠. 공동체를 살아가는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생태 교육을 확대하겠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야 돼요.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국가 간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사회를 배우면은요, 동네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 동네에 다리가 뭐가 있고, 뭐 지도도 그리고 뭐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이제 고학년 가면 한국 땅에서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전 세계적인 뭐 동아시아,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서 국가 간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영어나 외국어 교육이 강조가 될 거예요.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말이 소통이 안 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어 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어 시간에 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저도 이제 다 까먹었는데 그냥 일반 지문적인 거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와요. 환경,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영어의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자, 그래서 이 포용성을 보시면 이게 며칠 전에 나온 중학교 3학년의 그 수행평가 문제입니다. 저희 학생이 이걸 가지고 와서 제가 가졌는데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주제가 뭐냐면 How to live the earth입니다. 지구에서 어떻게 살 거냐. 중학교 3학년 영어 시험에 영어 수행평가예요. 그러면서 조건 1, 2, 3, 4, 5가 있는데요. What do you think the most environment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걸로 봐야 되겠다. 너무 안 보이네. What do you think? 조건 1번을 보시면은요. 여기 조건 1번을 보시면 What do you think를 물어요.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묻고 있는데 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The most serious environment problem facing the world today. 오늘날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리어스한 문제가 너 뭐라고 생각해? 중학교 3학년한테 그걸 물어요. 그것도 영어로. 두 번째, 조건 2는요. Why is it the most serious problem? 뭐가 제일 큰 문제야? 뭐가 제일 큰 문제야? 세 번째는요. 조건이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is problem? 이 문제의 원인이 뭐야? 묻고 있고요. 네 번째는 What are three solutions to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솔루션을 내놓으랍니다. 자, 이게 중학교 3학년의 문제예요. 수준이 초등학교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수준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 이게 중학교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애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이 이런 문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학원에서 못 가르쳐줘요. 답을 자기 생각을 내놔야 되는데 학원이 얘한테 한 사람은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근데 학원생들이 10명이면 다 똑같은 답을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은 정시밖에는 못해요. 기본적으로 사교육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데입니다. 이런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을 제가 적게 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딱 필요한 것만 배우라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뭐 체크하고 되게 막 복잡합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보세요. 어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해야 되고요. 알파벳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고요. 글의 주제와 마무리가 잘 드러나 있나요? 영어에서 글의 주제와 마무리 언제 생각했었습니까? 이거는 국어 때나 국어 시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이제 이걸 해요. 오늘날 심각한 환경 문제와 환경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나요? 이건 사회 과목이잖아요. 사회 과목이 왜 여기 나왔습니까? 환경 문제의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을 포함했나요? 뭐 해결 방안 3가지.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공부가 좀 만만하게 생각이 들고 만만하게 공부했던 애들은 만만하게 봐요. 덤벼듭니다. 근데 공부를 힘들게 어렵게 나 싫어, 공부 싫어, 무서워, 짜증나 이런 애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밀어내요. 엄마가 해줘. 과외 선생님 붙여줘. 이렇게 됩니다. 물론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애들 생각의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든 아니면 친구들끼리든 토론하면서 자기의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예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왜? 무조건 외우니까. 엄마가 아까 제가 학부모의 착각 얘기했잖아요. 엉덩이로 공부하고 무조건 외워라. 자,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런 문제 못 풀어요. 됐죠? 자, 2번째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요, 이 창의성이라는 거하고, 창의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죠?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 창의성이 아니고 창조성입니다. 예. 창의성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미. 예, 그래서 뭐 남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생각. 이게 창의성 아니에요. 그냥 좀 독특한 거예요.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독특한 거일 뿐이고 창의성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가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창의적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야, 너는 딴 사람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이건 창의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창의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 코끼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창의성을 우리가 흔히 이제 상상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상은 그 앞에 상자는 생각 상자고 뒤에 상자는 코끼리 상자예요. 코끼리를 생각하는 게 상상력입니다. 희한하죠? 왜 상상력에 코끼리가 들어갔을까? 예. 코끼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옛날에 중국 사람이 이제 인도에 여행을 갔다가 코끼리를 한 마리 본 거예요. 나는 생전 본 적이 없는 동물이야. 뭐 이게 덩치도 산만하고 코로 과자를 집어먹고 굉장히 신기한 동물이죠.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마을에 돌아와서 야, 내가 인도에 갔더니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코끼리는 코가 손이고 뭐 이런 막 설명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야, 뻥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그 마을 사람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본인은 봤단 말이에요. 직접 내 눈으로.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좋아. 그럼 내가 가서 코끼리를 내가 직접 데리고 올게. 인도로 다시 갔는데 코끼리를 데리고 오려니까 너무 힘들죠. 코끼리 오는 동안에 먹여야 되지. 뭐 이렇게 또 병 관리도 해줘야지. 발톱도 깎아줘야지. 그러니까 코끼리를 데려오지는 못하고 코끼리 뼈를 가지고 옵니다. 예, 코끼리 뼈를 가지고 와서 보여줬어요. 쫙 맞춰가지고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덩치가 산만하네, 다리통 이 뼈 굵기가 뭐 거의 내 허리통만 하네. 여기 살 붙으면 진짜 다리가 이만하겠구나. 여기에 코가 이렇게 달려 있겠구나. 상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코끼리 뼈를 통해서 코끼리를 유추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말에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사회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사회, 저는 참 지겨운 얘기가 4차 산업사회가 되면 뭐 사라질 직업, 살아남을 직업,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저는 참 지겨워요. 그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4차 산업사회에는 살아남을 직업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의 직업은 다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의사,
남습니다. 의사 살아남아요. 근데 그 의사가 지금처럼 동네에서 진료하고 이런 의사가 살아남질 않아요. 그건 다 기계로 대체가 되고요. 연구하는 의사라든지 뭐 신약을 개발하는 의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와 콜라보할 수 있는 의사라든지 다른 형태의 의사들이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직업들은 거의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살아남을 직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4차 산업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유추가 될 수 있는, 필요하죠. 그게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야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 등의 인문적 소양 교육이 강조가 됩니다. 상상을 하려면, 뼈만 보고 상상을 하려면, 아, 진짜 여기에 살이 이렇게 붙으니까 코끼리 다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상상을 하려면은 관점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요. 이게 수행평가입니다. 몇 가지만 지금 갖고 왔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백성을 위해 세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피지배층을 유교윤리로 교화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는 해석도 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가? 그 근거는 뭔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17살, 이제 그 나이 만으로 따지면 이제 15, 16살 먹은 애들이에요. 걔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하여 설명하시오. 어떻게 설명해요? 배울 때 하나도 안 즐거웠는데. 협력이 필요한 스포츠 게임을 개발하시오. 다음에 제시된 지문 뒤에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이런 문제들을 학교에서 뭐 국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 학원 가서 지식 배운 거 가지고 이런 문제 풀 수 있나요? 못 풀죠. 본인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상상력은 이 코끼리뼈라는 게 결국은 이게 있어야 코끼리를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없을 때는 사람들이 에이 뻥 치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코끼리를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교과 지식이에요. 교과 지식이 있어야 미래의 4차 산업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교과 지식만 배우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코끼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뼈를 배우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정작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코끼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배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코끼리를 상상할 수 있는 창의적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이런 수행평가를 못하니까 엄마한테 갖고 와요.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엄마 좀 해줘. 엄마들 압니까? 엄마 다 까먹었잖아요. 지금 배웠던 거 다 까먹었잖아요. 엄마들 압니까? 엄마들 짜증나죠. 아니 선생님은 말이야 왜 쓸데없이 이런 문제를 내줘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받아줬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시험 쳐가지고 점수별로 딱딱 끊어서 내신 내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선생님이라고 좋아서 이렇게 하겠어요? 선생님들도 일방적으로 수업하고요. 옛날같이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어머님들 선생님 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도 이런 얘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아이를 설득을 시키시고 함께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주도성이죠. 주도성은 학습에 대한 성찰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도성과 책임감, 적극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를 하겠대요. 그래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떤 역량이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삶에서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해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나 단순한 활동 위주에서 벗어나서 학생이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력을 강조한답니다. 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을 때 머리 길고 모자 썼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지식을 옛날에는 지식을 많이 아는 아이가 똑똑한 그거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렇다 하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력을 강조합니다. 자,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수행평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제예요. 저는 정말 이 선생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선생님인데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보실까요? 과학 2학년 문제입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 선생님인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싶은지, 혹은 만들어 사용하게 하고 싶은 어플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표현하고 내용을 설명해보자. 클릭 후에 자세한 내용을 순서대로 표현하라.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기재하라. 이게 중학교 2학년 과학 수행평가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남양주에 있는 중학교예요.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서울 강남에 있는 애들이고 남양주입니다. 자,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남양주나 강남이나. 고등학교 가면 좀 수준 차이가 납니다만은 중학교까지는 별 수준 차이가 안 나고요. 좀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처해 있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배 12척밖에 없어요. 해군은 다 와해가 됐어요. 그런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역사 과목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싶으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과학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래요. 이게 뭐 미술이겠지만 미술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미술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애들 지금 어린 애들은 그림 일기 같은 거를 그리는 애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어머니 그림 일기 있습니까, 애가? 그림 일기 제 책에도 이제 첫 부분에 좀 나와 있는데 그림 일기하고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림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미술에서 얘기하는 그림은 색채라든지 구도라든지 어떤 미적인 기술을 가리키는 거지만 그림 일기는 그런 미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보고 관찰한 것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느냐. 그게 그림 일기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림에 뭐 일기 쓰는데 글씨 똑바로 써라, 띄어쓰기 똑바로 해라, 맞춤법 맞춰라 이러면은 일기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애들 일기 쓰기 싫어요. 일기 쓸 때 정말 재밌게 내가 막 그림도 그리고 뭐 스티커도 붙이고 색칠도 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일기에다가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일기 쓰기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자꾸 일기 쓰는데 허들을 막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잖아요. 엄마가 칸에 맞춰서 써라. 이러면 애들 힘들어서 일기 쓰기 싫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자, 여기 그림대로 표현하고 내용을 설명해 봐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사용 설명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게 국어가 들어가요. 한국사, 과학, 국어,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려야 되잖아요. 순차도가 나오죠. 자, 수학입니다. 이 문제 하나에 과학 문제인데 4가지 과목이 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과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제가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저보다 책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번째 패턴입니다. 자, 챗 GPT 시대. 사실 이전에 우리의 그 학습 환경은 답을 구하고 단어를 외워서 문제를 풀면 좋은 점수를 받고 그래서 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그런 직업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다라는 게 우리 장관님과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그렇다면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합니까? 지금처럼 이 속도가 빠르고 알고리즘이 말하자면 이미 나와 있는 지식들은 다 소싱을 해줘서 학습을 한 단계에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결국은 2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활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가.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연결을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호기심이고 끈기고 비판적으로 내가 제대로 갈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코어의 능력이 필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질문하는 그게 큰 하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뭐 거꾸로 수업도 나오고 뭐 프로젝트 학습도 나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교사분들은 강의 중심으로 하거든요. 강의라는 거는 이제 학생이 30명 있으면 30명에게
똑같은 컨텐츠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기 말에 시험을 치면 정답이 있는 이제 그 답을 요구하는 이제 학습을 이제 강요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완희 총장님 지적하셨듯이 이제 거의 이제 그게 쓸모가 없게 되는 지금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해야 될지가 정말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교과서 체제를 좀 바꾸자. 교과서가 이제 AI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클라우드에 교과서가 이제 올라가 있고 수업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이제 그 AI 교과서랑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AI는 그 아이들의 실력을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고 있지만 그 보는 내용은 다 틀려집니다. 수학 같으면 문제가 다 틀리고요. 각자한테 맞는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은 지식 전달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궁금해. 선생님이 그 역할은 어떻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유도하거나 아이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게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걸 크게 보면 이제 학습 환경을 디자인한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디자인해 주는 거지 답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 역할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건데 분명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티처가 아니라 커넥터나 큐레이터의 형태로 변한다는 거죠. 자, 이거 필통톡이라고 찾아보시면 이분이 이 카이스트 총장님하고 뭐 여기 이분들하고 해서 있는 대담한 게 한 3편 정도가 나와 있고 한 편당 한 20분 정도씩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잘라서 소개해드렸는데 교사의 역할이 바뀐다고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이에게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찾는 거? 아직 학교에서 지필시험으로 답을 찾게 하기 때문에 답 찾는 거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가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찾아도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대입해가지고 답을 찾는다? 이제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현상이 되고 우리 아이가 도태되도록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요, 제가 몇 번 이제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공부를 애들이 하고 돌아오죠. 뭐 학원 갔다 오든지 학교 갔다 오든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니면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너 몇 문제 풀었어? 너 몇 개 외웠어? 자,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거 모를 필요도 없어요. 문제 풀어봤자 뭐 다 그 유형에 대입해가지고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오늘 뭐 공부했어? 자, 학교에서 돌아온 애들한테 오늘 뭐 배웠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심한 애들은요, 자기가 오늘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도 몰라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정말 깝깝하죠, 그런 애들은. 근데 자기가 배운 거, 공부한 거를 설명을 시키세요. 말로. 그러면 애들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계속 설명을 시킨다는 걸 알게 되면 애가 공부 시간에 집중을 합니다. 왜? 집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공부를 할 때도 엄마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집중해서 자기가 이해를 해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수학 문제를 틀렸어요. 자, 이거 왜 틀렸는지 오답 분석을 해보자. 오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는 문제는 사실 내가 아는 거를 맞춘 거니까 그 시간 낭비한 거예요. 엄마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틀린 문제가 나의 약점을 드러내주는 거니까 그 문제를 발견하면 엄마들이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와, 드디어 너 약점을 발견했네. 우리 이거 발견하려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야. 잘했어. 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은 애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동안 다른 엄마들 보세요. 막 이렇게 40점 받아와가지고 시험지에 비 쭉쭉 내리면은 한숨 푹푹 쉬죠, 엄마들이. 그러면 애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은 엄마한테 민감하다고. 자, 내가 틀림으로 해서 우리 엄마를 슬프게 했어. 이 틀린 문제 꼴도 보기 싫어요. 중학교 그때 제가 어디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애는 시험지 화형식을 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찢어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이 공부가 두렵지 않을까요? 공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애가 틀려오잖아요. 그러면 칭찬해 주세요. 아, 너 발견했다고. 너 약점 발견했으니까 이거 메우기만 하면, 이 구멍만 메우면 올라가는 일밖에 안 남았네? 틀린 문제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애들도 틀린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덤벼듭니다. 우리가 뭐 영재나 천재라고 하는 애들이 특별히 무슨 유전자가 뭐 조작돼가지고 IQ 200으로 태어나고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 애들이 아니고요. 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운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맞는 문제, 아는 문제는 심드렁해요. 그러다가 좀 틀린 문제가 나오면 그때 눈이 반짝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풀기 위해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가 이 문제를 풀죠.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한 희열을 맛봅니다. 엄마, 나 이거 풀었어. 드디어 풀었어. 엄마 더 큰 칭찬 해주시겠죠. 그러면서 공부에 대해서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엄마가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생각을 또 바꾸셔야 됩니다. 맞는 문제 좋아하지 마시고 이제 틀린 문제를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봤던 거고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의 개정교육과정을 보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발달 단계 얘기를 드릴 텐데요. 발달 단계가 아직까지 어려요. 아직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뇌성장이 안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 연계 학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뀐 이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놀이 연계 학습이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국어나 수학, 통합과학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학교는 자유학기제가 이제 학년제가 학기제로 바뀌죠. 학기제로 바뀌고 그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어들고요. 진로 학기제가 생깁니다. 3학년 2학기를 진로 연계 학기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번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계속 진로가 나올 겁니다. 이게 여기 적진 않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진로 교육을 또 한 번 더 해요. 6학년 때 하고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하고 내려가야 되죠. 고등학교 때 하고 그다음 수업 시수 감소한다고 해도 뭐 어차피 학교 자체 운영하는 거니까 마찬가지고 정보라는 게 68시간으로 지금보다 2배가 확대가 됩니다. 코딩 교육이죠. 코딩. 그래서 네가 갖고 올 걸 그랬네. 로봇 같은 가정용 로봇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안 까먹으면 다음 시간에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코딩을 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코딩이 전부 영어거든요. 한글로 코딩 못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되죠. 고교학점제 다들 아시죠? 고교학점제가 진입이 되는데 졸업 기준이 학점 이수로 변경이 돼요.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그냥 출석만 하면 돼요. 다 빵점 맞아도 고등학교 졸업장 줍니다. 근데 학점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학교하고 똑같죠. 학점 이수를 못한다?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졸업은 되는데 고등학교 학위증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수증을 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학점제인데 학점을 다 못 따면은 그래서 F 맞아서 학점을 못 따면은 고등학교 졸업이 학위를 못 받고 고등학교 과정 이수가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뭐 나머지 공부를 시키든 방과후 공부를 시키든 뭐 보고서를 내게 하든 어떻게든지 이 학점을 이수하게끔 운영을 할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선택 과목이 신설되거나 재구조화가 되고 개별 시간표, 각자 개별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절대평가제가 도입이 돼요.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들 있죠. 뭐 수학 2, 화학 2 과목들은 전부 절대 과목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절대 과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내신이 안 들어가요. ABC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이제 내신을 뒤집기가 힘들어집니다.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자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퇴해서 정시에 올인하겠다 이거죠.
근데 정시 제대로 되냐?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래서 선택 과목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요. 수학은 행렬과 연산이 재편성되어서 한대요. 근데 이게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 아직 먼 얘기니까 그냥 아 이렇구나. 제가 고등학교까지 보여드리는 이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단계로 가는구나 하는 연속성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러면은 초등학교 3학년은 3학년, 4학년은 4학년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다 이어집니다.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망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고교학점제는 저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개별 시간표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니까 시간표가 한 1000몇백 개가 나올 수가 있대요. 이거를 어떻게 다 짜요? 게다가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없다? 그럼 옆 학교에 가서 선생님 있는 데 가서 배우면 학점 인정해 준대요. 자, 철없는 남학생들은 여학교에만 개설된 곳에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저희 때 그랬거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0명 중에 4명이 여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도 남자들끼리만 다녔는데 대학교 들어와서도 남자들끼리만 다니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 옆에 이화여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렇게 학점 교류제 하자고 막 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간표가 복잡해지면은 아마 시간표 짜주는 학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석차 등급해서 뭐 1점 몇, 2점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취도 A, B, C, D 나오고 I는 이제 이수 못했다는 거예요. 미수예요, 미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우열을 못 가리잖아요. 우열을 못 가리니까 그냥 자격 정도만 될 겁니다. 우리 이 전형에 지원하려면은 뭐 영어 A 이상, 수학 B 이상 이런 자격 정도로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 ABC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휘문고등학교 A하고 저 전라도 한평고등학교 A하고 대학에서 봤을 때 어느 A를 더 쳐줄까요? 당연히 휘문고등학교 A를 더 쳐주겠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이제 강남 8학군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분당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학교들이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교육부하고 이제 전 정권에서 이거를 추진했었잖아요. 그래서 특목고랑 자사고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특목고가 있으면 특목고 A는 휘문고등학교 A보다도 더 쳐줄 거거든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 일률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A면 A고 B면 B고 다 똑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 위반을 했지만 항상 그거 생각하세요.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어쨌든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되잖아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요거 과목별로 한 5개 정도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다른 교과하고 연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에요. 국어 안에 뭐 사회나 과학이나 모든 지문이 다 나오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문장제 문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국어를 못하면은 문제를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꾸준한, 여기 제가 표시해놨는데 독서도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 되고요. 제일 첫 번째로 관심 분야 책부터 보도록 하세요. 그래야 애가 꾸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청소년 필독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필요 없고요. 애가 보고 싶어 하는 거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애 보고 고르라 그래요. 그래서 지가 보고 싶은 거 보도록 하고, 그런 분야가 없다 그러면 교과와 연계되는 거. 그럼 지금 너네 이순신 장군의 지금 임진왜란 배우고 있어? 그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한번 보자 라든지 이렇게 교과와 연계되는 책을 한번 보게 되고요. 이것도 애들 보기 힘들어한다. 그러면 시중에 나가면 비문학 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비문학, 학년별로, 수준별로 비문학 교재가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면 거기 뭐 예술, 기술, 사회, 인문 분야별로 쭉 돼 있는데 이거를 하루에 1개씩이든 2개씩이든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어느 정도 읽느냐? 한 30분 정도 읽을 분량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뭐 더 읽을 수 있으면 더 읽어도 좋고, 근데 30분을 애가 힘들어한다. 10분만 읽히세요. 읽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권을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이해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읽으시면 되고요. 자, 읽은 후에는 반드시 설명을 시켜보세요. 애가 설명을 못한다? 엄마가 그럼 질문을 던지세요. 엄마가 봐서, 여기 주인공이 누구야? 누구야? 여기 주인공 누구야? 얘는 뭐 하는 애야? 얘가 어디 얘가 이 소설에, 만약에 소설을 읽었다고 하면, 만약 돈키호테를 읽었다고 칩시다. 예, 돈키호테가 왜 그 탑에다가 공격을 했지? 산초는 왜 돈키호테를 따라다닐까? 이런 거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그런 과정에서 애가 머릿속에서 이게 짜맞춰지고 자기 생각이 생깁니다. 자, 영어는요, 영어에 4가지 영역이 있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에 보기하고 제시하기가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리딩 교재를 활용을 하시는데, 리딩 튜터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QR코드가 있어가지고, 그거 QR 찍으면 원어민 발음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리딩 교재를 보다가 좀 익숙해지고 나면 이 리딩을 보조할 수 있는 문법책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책도 보기 싫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애 수준에 맞는 강의, 뭐 애가 어리면은 그냥 영어로 세사미 스트리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봐도 돼요. 일단 영어와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수학은요,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고력을 기르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집 100점 받았다고 해가지고 시험에서 100점 받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그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더라도 이거에 들어가 있는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는 것보다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쓰는 게 더 중요해요. 풀이 과정.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해도 되거든요. 애가 혼자 설명을 못한다. 해설지 보고 설명하라 그러세요. 근데 해설지를 보더라도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해설지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학원 가는 거예요.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해설지 봐도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설명해달라. 자, 그건 솔직히 학원 아니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도 다 설명해줘요. 학교 선생님을 잘 활용하십시오. 물론 요새 시절이 세월이 하수상해서 선생님 찾아간다 그러면 선생님이 겁부터 덜고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절하잖아요. 예, 학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요새는 커피도 하나 못 들고 가게 하더라고요. 예, 그냥 따뜻한 말로 선생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 예, 죄송하지만 시간 언제쯤 되실까요? 하고 공손하게 말씀하시면은요 선생님 다 받아주십니다. 예, 그렇게 한번 얘기를 트고 나면은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내 아이한테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문장제 문제집 많이 활용하시고요. 독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이 문장제 문제집을 활용하시는데 자, 이래서 국어하고 수학이 연결되어 있고 수학이 영어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과학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왜? 다 논리 과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논리라는 그 측면에서 모든 과목이 같은 영역입니다. 분야가 다를 뿐이지. 사회는요. 대표적인 암기 과목이나 또는 이제 도덕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생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이게 탐구 과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울 것보다는 이해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표를 보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표 보고 이해하면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래프 보고 이해하면 돼요. 대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표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본인이. 이해하는 것까지거든요. 그래서 국어 비문학 그 교재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초등학교 과학은 그냥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하는 소개 정도에 그치거든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2, 3학년쯤 되면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소금물 비중, 소금물의 농도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수학 능력이면 충분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 포기하잖아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과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가 암기 과목은 잘하는데 응용 과목은 못해요. 이거 아니에요. 제일 자기가 약한 부분부터 빵꾸가 나기 시작할 뿐이지 결국은 다 빵꾸가 납니다. 왜? 다 논리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외우게 되면
개념에서 막히고 계산에서 또 막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뭔 얘기인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어 비문학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예, 질문 안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학교 공부가 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대한 스킬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게 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요 이름으로 블로그를 치시면 블로그에 제가 한 250편 정도의 글들을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다음 시간에 혹시 책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